28장 석양. 금탕교장으로 이사한 회영은 비로소 빈민구제원에서 규숙과 현숙을 데려왔다. 아내는 없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한 집에 모인 것이었다. 회영은 동지들이 드나들며 묵을 방 하나를 더 얻은 다음 동지들에게 새로운 주소로 연락을 했다. 연락을 받은 이을규가 백정기, 장기준, 오면식, 김동우, 김직원, 송순보 등 젊은 아나키스트 동지들을 데리고 새로운 거처로 왔다. 이을규는 자금을 구하러 상해를 경유해 복건으로 갈 계획이고 북경과 천진의 동지들도 조만간 북만주 동지들과 합류하여 한민족 총연합회를 재건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었다. 며칠 뒤 이을규는 자금을 구하러 복건성으로 가기 위해 천진항에서 상해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런데 떠난 지 보름이 넘도록 상해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 동지들이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신문을 읽던 백정기가 허겁지겁 달려와 큰일 났습니다. 라고 외치며 신문을 펼쳐 보였다. 이을규가 상해로 가던 중 선상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됐다는 기사였다. 곧 밀정의 정체도 밝혀졌다. 즉각 밀정을 암살하기 위해 몇몇 동지가 움직였다. 밀정을 차단하는 것이야 시간 문제였지만 체포된 이을규의 안전과 북만주에 보낼 자금이 큰일이었다. 모두 시르에 빠진 채 대책 없이 답답해하던 중 송순보가 대담한 제안을 하고 나섰다. 지금 북만주 김동진 동지께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요? 정실은호를 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실은호의 돈 절반은 우리나라 것이니 우리 것을 찾는 것이지요. 정실은호는 일본 조기지 우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합작은행이었다. 두 사람은 정실은호 돈 절반은 일본 돈이고 일본은 조선을 강탈하여 돈을 정실은호에도 넣어주었으므로 그것을 일부 털어다가 독립자금으로 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뜻밖의 제안에 동지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젊은 동지들이 회영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혁명투사라고는 하지만 은행을 턴다는 것은 강도질이었다. 한편 생각하면 젊은 동지들의 말도 맞는 말이었다. 쉽사리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준이 회영을 독촉하고 나섰다. 성공할 수 있겠는가? 회영이 맨 먼저 안을 낸 송순보를 향해 물었다. 내부 구조가 허술한 데다 직원도 5명에 불과합니다. 또 도주로가 3곳이나 열려있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입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소원일 뿐이네. 반드시 성공합니다. 송순보는 눈과 입과 두 주먹에 힘을 주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어떻게 그리도 자신하는가? 절친한 지인 가운데 현재 정실은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돕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자금 때문에 고민하자 그가 권한 일입니다. 이건 콩소리를 하는 일이 아니네. 지인을 믿고 그런 거사를 하겠다니 어찌 그리 단순하단 말인가. 지인도 조선의 후예이니 믿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후예라니? 중국 사람이지만 조상이 조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도 추가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씨가 박씨라고 하니 틀림없습니다. 그럼 혹시 박삼사라는 이름을 아는지 물어보게. 맞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중국 이름보다는 조선 이름 박삼사를 고집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네. 그러나 만약 실패하는 날엔 우리 모두 자진하는 걸세. 나는 물론 규창이, 규숙이, 어린 현숙이까지도.
회영을 중심으로 모인 동지들은 만약의 경우 자진하기로 결의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현장 답사를 끝내고 총을 점검하고 도주로와 돈을 숨길 장소와 침입 시간도 결정했다. 업무를 잠시 쉬는 점심시간을 택하기로 했다. 햇살이 찬란한 정오에 장기준, 양여주, 송순보, 김동우, 김성수가 권총을 품고 손님처럼 정실원으로 들어갔다. 손님 4명이 마지막으로 은행을 나가고 있었다. 업무는 1시간 후에 재개합니다. 잠시 후에 오십시오. 남자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점심시간임을 알렸다. 최대한 총소리를 내지 않아야 했다. 순식간에 각자 맡은 임무에 돌입했다. 조용히 해주면 아무 일 없소. 총으로 위협하여 4명의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을 결박하여 한쪽 방으로 몰아넣었다. 자, 죽기 싫거든 돈을 넣으시오. 송순보가 내부자 지인을 위협하는 척하면서 자루를 벌렸다. 송순보의 지인이 번개처럼 금고를 열고 현금 뭉치를 자루에 쓸어 담아 던져주었다. 동지들은 돈 뭉치를 안고 무사히 정실운원을 빠져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는 짐술의 집더미 속에 깊숙이 묻었다. 짐술에는 한낮의 쨍쨍한 햇살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짐수레 꾼으로 변장한 동지가 돈 수레를 끌고 천천히 모퉁이를 돌아 나갈 때쯤 호각 소리와 함께 중국 공안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조금 전에 강도들이 지나가는 거 못 봤나? 젊은 청년 5명이다. 저쪽 골목으로 5명 청년들이 급히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한참 지났는걸요. 모두 저쪽으로. 경찰들은 짐수레꾼 동지의 말을 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말았다. 짐수레꾼 동지는 천천히 수레를 끌고 들녘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들을 헤매다 정실은호 내부자가 마련해 놓은 농가 은신처에 돈을 숨기고 밤늦게 회영의 집으로 돌아왔다. 거사를 치른 다음 날 중국 대공보의 백주대낮에 강도단이 일본 조계지 내에 있는 정실은호에 침입하여 단 10분 만에 돈을 강탈하여 유유히 사라졌다고 대서특필을 했지만 어느 집단인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천진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었다. 청년 동지들은 하루바삐 자금을 품고 김종진이 애타게 기다리는 복만주로 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갑자기 백정기가 정색을 하며 회영을 불렀다. 선생님, 이번에 떠나면 언제 뵙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규수기를 혼인시켜 저희들과 함께 복만주로 가게 해주십시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린가? 이 와중에 규수기를 누구와 혼인을 시키자는 것인가? 회영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며 백정기의 얼굴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장기준입니다. 장기준이 규수기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진즉 눈치챘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북만주 해림에 조선 사람이 초등학교를 세우고 조선인 아동을 교육하는데 장기준이 선생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생을 구하고 있으니 규숙이 적격입니다. 장기준이라면 훌륭한 청년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네. 그러나 여식의 혼사를 번갯불에 콩 굽듯이 이렇게도 갑자기 정하는 법이 어디 있나. 서울에 있는 제 어머니에게 의논할 여가도 없이. 회영은 말것을 흐리고 말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오면직 김동우, 김성수가 거들고 나섰다. 백정기와 이미 의논을 마친 뒤였다. 선생님, 규수기를 어서 혼인시켜 현수기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은 규창이를 데리고 규학 동지가 있는 상해로 가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동지들 말은 100번 옳은 말이었다. 은행을 턴 이상 천진이나 북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규수기도 혼기가 찼으니 어서 짝을 정해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었다. 무전으로 도피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두 딸은 짐이었던 걸 생각하면 잘된 일이었다. 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동지들 뜻을 따르겠네. 회영의 입에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젊은 동지들은 두 사람 혼례식을 서둘렀다. 아무리 급해도 결혼식만큼은 천진에서 제일 가는 예식장 국도관에서 올리기로 했다. 한인 교포 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맡아주었다. 백정기, 오면식, 양여주, 김동우, 김성수, 송순보, 김지건과 신랑, 신부와 회영과 규창을 합해 모두 11명이 하객으로 앉아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지들은 곧바로 만주로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모두 함께 기차를 타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팀을 나누어 시차를 두고 떠나기로 했다. 제1진으로 이제 막 부부가 된 규숙과 장기준이 떠나기로 했다. 규숙과 장기준이 현숙을 데리고 하얼빈역으로 나갔다. 권총과 몇 개의 폭탄은 규숙과 현숙이 풍성한 중국 옷을 입고 몸속에 품었다. 계획된 거사가 아니더라도 혁명투사들은 언제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하얼빈역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며 규숙이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린 현숙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별도 주변을 살피면서 해야 했다. 두 딸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별 앞에 회영은 가슴이 아렸다. 규숙은 태어나 9개월 때 엄동설한 만주벌판을 달려와 소학교 5학년에 김다라 사건으로 공안국에 잡혀가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학교를 마치느라 다시 1년 동안 이광의 집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고 나중에는 빈민구제원에서 1년이 넘게 살아야 했고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알릴 새도 없이 해야 하고 그것도 도피하면서 식을 올리자마자 멀리 떠나야 하는 혁명가의 딸이었다. 어린 현숙이도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불과 7살의 어머니와 헤어진 것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인데 어머니를 대신한 송동댁과의 이별 그리고 이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 없이 아버지와 이별로 이어진 것이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할 테니 혁명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부디 마음 편하게 사셔야 해요. 기차가 슬슬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규숙이 아버지를 향해 낮게 말했다. 기차는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달리기 시작하고 10여 분이나 달렸을 때 일경이 검문을 시작했다. 규숙과 현숙은 유창한 중국말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쳤다. 바로 옆 사람을 검문하는 순간에도 아랑곳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일경들은 그런 중국 아가씨와 꼬마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기차는 여러 날을 달려 만주 해림에 도착했다. 규숙이 잘 왔노라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은 회영이 안도하며 상해로 갈 준비를 서둘렀다. 우리도 어서 천진을 뜨자꾸나. 상해로 떠날 날을 하루 앞두고 뜻밖의 6째 호영이 찾아왔다. 북경에서 거주할 때 보고 처음이었으므로 5년 만이었다. 북경 소경창에서 하숙을 치고 있는 호영은 그동안 회영의 소식을 몰라 헤매다 최근에야 어떤 동지들을 만나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호영은 울면서 목말랐던 그리움을 퍼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님이 잡혀갔다고도 하고 또는 놈들에게 고문당해 돌아가셨다고도 해 얼마나 애간장이 탔는지 아시는지요. 회영이 동생을 쓸어안고 등을 다독이며 달랬다. 호영은 상해에서도 시영 형님이 수년간 소식 한 장 전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함을 호소했다. 성재 형님도 너무하십니다. 탓하지 말거라. 홀로 된 처지에 어린 규홍, 시영의 차남, 어린 규홍을 데리고 사느라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임정도 수년 동안 자금이 뚝 끊어져 말이 아니라고 들었다. 만주에서 전염병으로 아내와 손자들을 잃어버린 시영은 상해에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편지 한 장도 내지 못한답니까?
형제들 안부가 궁금하지도 않느냐고요. 혁명가들이 본시 그렇지 않으냐. 우리 육형제가 누굽니까? 첫째 건영 형님과 셋째 철영 형님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남아있는 형제들이 더욱 그리울 것인데 선영을 모시기 위해 고향 장단으로 돌아간 건영은 고령의 망명으로 몸이 쇠약해진 탓에 시름시름 앓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셋째 철영도 병사했으므로 호영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뭐냐 맞는 말이고 말고 내 상에 가서 자리 잡는 대로 너를 부르마. 그때 가서 영석 형님 모시고 남아있는 우리라도 함께 모여 살자꾸나. 호영의 넋두리는 계속됐다. 하숙은 현상 유지도 어렵다고 했다. 손님 중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절반이 넘는 데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길게는 6개월쯤 하숙비를 떼어먹고 가버리는 일이 보통이라고 했다. 유학생들 역시 고향에서 제때 돈이 오지 않아 대부분 외상이라고 했다. 소실 안동댁은 서울에서 온 남자와 눈이 맞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하소연도 빼놓지 않았다. 호영은 오랜만에 형님과 나란히 누워 모처럼 행복해하고 호영은 자식 같은 막내아우 호영의 손을 꼭 쥐고 밤새 놓을 줄 몰랐다. 이렇게 형님과 나란히 누워있다니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가시면 다시는 북경이나 천진에는 오실 일 없겠지요? 상해로 가면 새로운 일을 해야 하니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인지 이번에 또 형님을 놓쳐버리면 왠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리 잡는 대로 너를 상해로 부른다고 하지 않느냐. 이젠 형님의 앞날을 믿을 수가 없는 탓입니다. 망명을 하고 3년 만에 국내로 가시면서 곧 오신다고 해놓고 장장 8년 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북경으로 형님을 쫓아왔더니 어디론가 가버리시고 어디를 다녀오마고 떠나는 날엔 그것이 마지막이시다시피 한 것이 이날 평생입니다. 앞으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이제는 나머지 우리 네 형제들만이라도 상해에 모여 살자꾸나. 영석 형님도 상해로 보내드렸다. 잘하셨습니다. 교준이와 함께 살게 되셨으니 영석 형님도 무척 뵙고 싶습니다. 연세가 많아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늘 걱정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일본이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다 차지하고 말 것인데 독립운동은 해서 뭘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느냐? 만주로 따라온 걸 후회하느냐 말이다. 영석 형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제들은 형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다 옳다고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영은 그동안의 그리움을 투정으로 풀기도 하면서 형님에 대한 존경심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해방이 된다고 했다. 세상은 반드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느니라. 회영은 이상설이 한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전쟁이 꼭 일어날 것이고 그 전까지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분명히 독립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말을 가슴에 깊숙이 품고 있었다. 형제는 밤새도록 회포를 푼 다음 다시 작별을 해야 했다. 형과 아우는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며 한 사람은 북경으로 한 사람은 상해로 발길을 돌렸다. 뒤돌아 걸어가던 호영이 몸을 돌려 회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회영이 벌써 멀리 가 있었다. 잊지 않고 꼭 상해로 부를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호영은 어쩐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며 형님 하고 외쳤지만 회영은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회영은 아들 규창을 데리고 천진에서 배를 타고 상해 황포강 부두에 도착했다. 장남 규학이 있고
서경 형님과 동생 시영이 있는 곳이었다. 장남 규학의 집은 프랑스 조개지의 에인리에 있었다. 부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규학의 집에 여정을 풀기가 무섭게 서경 형님을 만나러 갔다. 시영도 서경의 집으로 와 형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서경은 회영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77세 고령도 고령이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아직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다. 서경의 아내는 아픈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렇게 용감했던 규준이가 죽다니. 회영은 교학으로부터 규준이의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다물단을 이끌며 용감하기로 유명했던 규준이 친일파 밀정에게 속아 피살당했다는 말에 회영이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형제들이 제각각 자식을 잃은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규준의 죽음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회영은 규준의 용맹을 아들 규학보다 높이 샀고 그래서 다물단을 만들도록 주선해 주었고 장차 큰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서경은 규준이가 죽은 다음 황포강 주변에서 가장 싼 토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우당을 보니 이제야 숨을 쉬겠구나. 서경은 반가움과 서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다. 규준이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조국을 위해 잘 싸우다 갔으니 칭찬해 주시고 이제 형님과 아주머니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당 형님도 필설로 말할 수 없는 형극을 걸어오느라 그 좋던 풍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재아우야말로 몸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시영은 상해 임정 설립 이후 회영과 만남이 처음이었다. 10년 만이었고 10년 만에 바라본 서로의 모습은 몰라볼 지경으로 늙고 초췌해 있었다. 이제 규서가 다 컸으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회영이 서경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규서에게 희망을 거는 말을 했다. 규서가 나이 20인데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인지 연로한 부모 생각은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영이 불쑥 규서를 못마땅하게 말하자 서경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형님께서 늦게 얻은 귀한 자식이라 응석바지로 자란 탓일게다. 회영이 서경의 불편한 속내를 눈치채고 적당히 말매짐을 하며 다시 위로의 말을 했다. 형님, 규서가 응석바지로 자라 철이 좀 없어도 앞으로 규서가 효자 노릇할 테니 두고 보십시오. 그래야겠지. 서경의 말은 힘이 없고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규서에 대한 말을 피하려고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규서는 갈수록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규서도 천진에서부터 규준을 따라 다물단 심부름을 하면서 열심히 활약했고 상해에 와서는 상해 한인청년당을 조직하여 연충렬, 김철, 서재연동과 활동했다. 그런데 규준이 떠나고 난 후부터 가끔 술 냄새를 풍겼다. 그러더니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늘어갔다. 서경은 한편으로는 규서를 이해했다. 억울하게 형을 잃어버렸으니 마음 둘 데 없어 술 한잔 마실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갈수록 그게 심해져 가는 게 문제였다. 그렇다고 아우들에게 자식 험담을 할 수가 없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상해 임정에서는 김구, 이시영, 이동영, 조상섭, 이유필, 김갑, 홍남표, 김두봉, 조수왕 등 임정 요인들이 원로 이회영을 영접하는 환영회를 열었다. 자리싸움, 권력싸움이 독립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시면서 임시정부 설립보다는 지사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총독립단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우당 선생님과 우리 임시정부가 그동안 격조하여 피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요. 사실은 그 후에 우리가 모시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선생님께서 끝까지 거부하셔서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원로이신 우당 선생님께서 상해로 오셨으니 가일층 힘을 얻게 되었소이다.
김구의 환영사에 모두 숙연해졌다. 상동학원 신민회부터 함께한 김구는 임정 설립 당시 6개월 동안이나 설득했지만 끝내 거부했다는 다소 원망 섞인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동령이 회한에 찬 눈물을 흘리며 회영의 손을 잡았다. 군사기지를 답사할 때부터 동행하면서 함께 한인촌을 건설했고 조이손 도독과 원세계를 찾아다니며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애썼던 일은 죽어도 잊지 못할 일이었다. 사돈 조정구의 동생 조완구도 눈시울을 붉혔다. 김구를 제외하고 모두 회영의 집에서 오래도록 묵었던 동지들이었다. 김구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3.1 운동 후에 상해로 망명했으므로 만주나 북경, 천진 등을 거치지 않은 탓이었다. 도피 생활을 함께 했던 김사집이 뒤늦게 회영이 상해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와 엎드려 인사를 드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을 다시 뵙다니요 꿈만 같습니다. 김사집은 울며 일어설 줄 몰랐다. 나도 김동지와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기 짝이 없네. 회영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저는 한시도 그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안부에서 태산도 보고 좋다고 하질 않았나. 그 태산 행여 꿈에 볼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김동지 덕에 서주에서는 여관잠을 잤는데 언젠가는 그 여관 방값을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방값 같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설사 갚진 못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네. 선생님께서 주신 여비로 저는 그때 상해로 무사히 왔는데 선생님께서는 천진으로 도대체 어떻게 가셨는지요? 천우신조로 기차를 타고 갔다네. 천우신조라뇨? 회영이 그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자 김사집은 하늘이 도왔다며 감격했다. 임시정부는 출발 당시 서로 기선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던 것과 정반대로 파장처럼 쓸쓸하고 적조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놀라운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했던 애국지사들조차 차라리 일본 집권 아래 자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떠들고 있었다. 그런 말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의열단이나 다물단에게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었다. 임정 핵심 요인들은 자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 겨우 목숨만 지탱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임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제 규주는 죽고 없으므로 회영의 장남 규학과 지사들 자식들이 전차 회사 검표원으로 일하면서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아 매달 30원씩 내야 하는 임정사무실 임대료와 몇몇 지사들 생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시영은 프랑스 조개지에 있는 초가집에서 둘째 아들 규홍과 함께 살고 김구, 이동령, 조한구는 방 한 칸을 빌려 세 사람이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일본은 거류 한인에서부터 독립운동가들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매수하여 독립정신을 착착 파괴시켜가고 있었다. 그런 탓에 상해는 누가 항일투사이고 누가 일본의 앞잡이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밀정으로 의심받는 것조차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우당 선생님께서 상해로 오셨으니 이제부터 운동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안기신 상해 임정은 운동보다는 서로 싸우는 일에 더 몰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옥관빈과 이용노가 회영에게 아부를 떨었다. 그러자 임정 요인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저놈들이 선생님께 무슨 관계를 부리고 싶어서 저따위 말을 하느냐고 수군거렸다. 이용노는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간부였고 임정 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옥관빈은 초창기 신민회 회원이었으므로 회영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 옥동지, 자네도 얼굴은 통 알아볼 수가 없구먼. 그렇겠지요. 그때 저는 20몇 살 애송이에 불과했으니까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옛날처럼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오당 선생님. 옥관빈이 깊숙이 고개를 조아렸다. 그러나 옥관빈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었던 명문가 이회영과 함께 활동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웠던 옛날 신민의 시절을 무시하며 이젠 재물이 명문이고 귀족이라는 우월감으로 회영을 가소롭게 여겼다. 우리 임정 임원 중에서도 진짜는 10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아무개, 정아무개도 밀정 노릇으로 고기 반찬에 밥을 먹고 첩을 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옥가놈은 3년 전부터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제약회사를 차려 거부가 되었다는 건 상해 사람이면 다 아는 일이죠. 김구가 심호흡을 터뜨리며 한탄했다. 백범 성미에 그걸 보고 있단 말이오.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니 어쩝니까? 희생당하는 동지들이 없어야 할 텐데. 옥가 저놈은 제약회사를 시작할 때 이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으니 일본과 접촉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해놓고 일본 놈들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겠지요. 회영의 상해 생활이 시작되었다. 밥은 장남 규학의 집에서 먹기로 하고 정작 간에 방 한 칸 쪽방을 얻었다. 언제 또 어디로 떠날지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서경을 자주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형님, 규숙이를 장기준 동기와 혼인시켰습니다.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신 형님을 모시지도 못한 채 혼사를 치르고 보니 형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경사인데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어찌 나에게 미안하단 말이냐. 그건 그렇고 잘했다. 서경은 집안 혼사를 그렇게 치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북만주가 큰일입니다. 회영이 시국 문제를 꺼냈다. 북만은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 정녕 걱정이구나. 서경도 한인들이 몰려있는 북만주를 걱정했다. 김좌진 장군의 사촌 김종진이 있기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설쳐서 앞으로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영이 서경을 찾아가 북만을 걱정했던 대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만주로 갔던 젊은 동지들이 상해로 철수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실은호를 턴 자금을 들고 북만주로 간 젊은 아나키스트들은 김좌진 장군의 뒤를 이어 한족 총련을 이끌고 있는 김종진과 함께 아나키즘 정신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교민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일제와 공산주의에 대한 반일, 반공 사상을 훈련시키면서 항일 전선에 나가 투쟁할 수 있는 전술과 자질을 가르쳤다. 정실은호를 털어가지고 간 자금으로는 집단 농장을 건설하여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아나키즘 방법인 지방자치제를 운영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한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중앙집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족 총련의 민족주의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사건건 방해를 일삼으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자기네들 권력을 허물어버린 한족 총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나키스트 중심 인물을 제거하기로 하고 차례대로 죽여나갔다. 그리고 김종진까지 죽여버린 다음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유기해버렸다. 김종진을 암살한 그들 계획대로 한족 총련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독립군을 소탕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만주 전체를 모조리 장악할 작전으로 심양의 북쪽 유조구 만철 선로를 폭파하고 그것을 중국군의 지시라고 몰아붙이며 만주를 침략한 것이었다. 일본은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해 마적과 공산당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만주를 수색하기 시작하고 김종진을 죽인 자들이 아나키스트 동지들을 일본군에 넘겨주기 시작했다. 젊은 아나키스트들은 한시바삐 북만을 빠져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 기반인 북만주를 지키기 위해 북경에서 목숨 걸고 정실온오를 털어 만든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몽땅 털어 바치고 아까운 동지들을 비명에 잃어버리고 피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건설 현장과 힘없는 동포들을 두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억울해 밤새워 통곡으로 나를 밝히며 해단식을 가졌다. 장기준과 규숙은 현숙을 데리고 장기준의 연고를 따라 장춘으로 가고 김동우, 김성수, 김야봉, 이달, 엄형순, 이강훈 등 10여 명이 상해로 회영을 찾아왔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회영이 김종진을 찾았다. 동지들 가운데 김종진이 보이지 않았다. 김동진은 왜 함께 오지 않았는가? 사지에 김동진을 두고 왔단 말인가? 회영이 다그쳐 물었다. 동지들이 김종진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암살되어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 탓이었다. 사실은 김종진 동지도 변을 당했습니다. 김좌진 장군을 죽인 자들에게. 무엇이 김종진이 죽다니. 회영이 펄쩍 뛰었다. 김좌진을 대신할 김종진을 잃었다는 것은 김좌진을 2번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항일투쟁과 북만주 교민들의 앞날이 암담했다. 김좌진, 김종진이 없는 그곳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마음껏 설칠 것이었다. 아까운 김종진 대신 늙은 내가 갔어야 했다. 회영의 한탄은 쉬지 않고 터져나오고 젊은 동지들이 위로하느라 안간힘을 쓰는데 슬픈 소식이 또 날아들었다. 북경 소경창에서 호영과 가족들이 밀정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피살당했다는 피보였다. 두 개의 슬픔이 충돌했다. 회영은 최근에 만난 아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형제가 그리워 목말라 하던 아우였다. 그날 밤 동생의 투정이 가슴을 찢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형님을 놓쳐버리면 왠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를 상해로 부른다고 하지 않느냐. 이젠 형님의 앞날을 믿을 수가 없는 탓입니다. 망명을 하고 3년 만에 국내로 가시면서 곧 오신다고 해놓고 장장 8년 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북경으로 형님을 쫓아왔더니 또 어디론가 가버리시고 그때 상해로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지만 이젠 소용없는 일이었다. 서경, 회영, 시영이 한자리에 모여 막내 호영을 위해 슬퍼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떠날 때는 6살이었는데 이제 우리 셋만 남았구나. 떠날 때는 6이었는데 이제 우리 셋만 남았구나.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호영 아우 대신 늙은 내가 갔어야 했는데 어찌 세상은 이리도 어긋난단 말이냐. 서경이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그치지 못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것은 형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어찌 모르시는지요. 형님은 독립운동의 시작이었으니 마지막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당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형님이 저희들 곁에 계신 덕에 우리가 하루하루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끝까지 가야겠지. 끝까지 가야 하고 말고. 서경은 아우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말했다. 상해는 유자명, 백정기, 정화암, 오면직 등이 있었고 그들이 회영을 흔들어 깨웠다. 선생님 슬퍼만 하고 계실 것인지요. 동지들 말대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만주에서 어렵게 살아 돌아온 동지들과 다시 일어서야 했다. 정작간 방은 다시 상해의 아나키스트 본부가 되었다. 회영을 중심으로 유자명과 수십 명이 모여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의 산하 조직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남화 한인 청년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동지들이 회영을 의장으로 추대했으나 회영이 나이를 핑계로 사양하고 젊은 유자명을 의장 겸 대외 책임자로 내세웠다. 유자명은 중국의 항일 반공 거두들과
사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사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다국적인 국제통이기도 했다. 유자명이 사상적으로 친분을 맺고 있는 중국 사상가들은 많았다. 이석증 외에도 오치휘, 호한민, 심중구, 진제당, 왕하초, 화균실 등 중국의 쟁쟁한 인물들이 유자명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장개석의 최측근으로 중국 국민당 원로들이었다. 남화연맹이 출범하자마자 회영은 유자명을 통해 이석증, 왕하초, 오치희, 호한민 등을 차례로 만나 한중협력으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군인 양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왕하초가 나서서 무기를 제공해주고 물질적인 원조에 앞장서 주면서 남화연맹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이끌어주려고 애썼다. 왕하초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왕하초는 상해사변에 한맺힌 사람이었다. 일본이 대승을 거둔 상해사변은 처음에 중국군 19로군과 일본군 상해 육전대와 붙은 교전이 시발이었다. 19로군에게 일본이 패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일본은 외교적으로 중국 남경 정부에 압력을 가해 19로군을 즉시 해체하고 일본에 입힌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19로군 단장인 최정예 장군과 남경 정부 사이의 대일 전쟁 수행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심각한 불화로 치달았다. 국민당 핵심인 왕하초가 19로군에 가담하여 최후까지 항일 항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남경 정부는 강경한 왕하초를 제거하려고 했다. 남경 정부는 만일 전쟁이 확산되어 중일전쟁으로 비화되면 중국이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으므로 19로군 단장 최정예 장군은 정면 충돌을 중지하고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일 감정이 뼈에 사무친 19로군은 일본군을 맞아 최후까지 싸워 섬멸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런 각오와 의지로 싸운 19로군 앞에 일본군이 초계같이 쓰러지고 일본이 이를 갈며 만여 명의 군사를 투입하면서 전쟁은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19로군과 일본군이 밀고 당기다가 중과부적으로 19로군이 완패하고 말았다. 19로군의 잔병들은 절간, 복권 등지로 후퇴하고 상해사변은 2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었다. 사정이 그쯤 되자 설 곳이 없게 된 왕하초는 일본에 복수하는 길이라면 지푸라기로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때마침 일본은 상해사변의 승전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위해 일본 건국일인 천장절을 택했다. 왕하초는 아나키스트 남화연맹의 대단한 테러 능력을 믿고 기념식 정보를 가지고 남화연맹으로 뛰어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념식장에 참석하여 기념식장 자체를 폭파시켜버리고 일본군 군부 요인을 폭살시키는 거사를 하자고 했다. 왕하초는 식장에 참석하는 일본 군부 거물급 명단과 식이 시작되는 시간과 순서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거물급 명단은 시게미스 중국 주재일본공사, 무라이 영사, 시라가와 대장, 너무라 해군 함대 총사령관, 가와바타 상해 거류민 단장 등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거사를 찾던 남화연맹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계획을 세운 다음 폭탄을 투척할 동지를 물색해야 했다.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는 일이었다. 백정기 등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서로 나서려고 해 제비뽑기를 했다. 백정기가 뽑혔다. 백정기는 의기충천하여 반드시 식장을 파괴하고 즉석에서 죽겠다고 다짐했다. 문제는 일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구하는 데 있었다.
왕아초가 반드시 입장권을 구해오겠다고 장담했다. 임정에서는 임정대로 까맣게 잊혀가는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열어 새롭게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과 파괴 공작을 진행하기로 하고 비용과 파괴 공작 적임자를 찾는 문제는 김구가 전담하기로 했다. 그때 청년 윤봉길이 찾아왔다. 김구, 이시영, 이동영 단 3사람만이 그를 만났다. 윤봉길은 상해에서 한인 교포가 경영하는 말총으로 모자와 잡다한 일용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홍구에서 채소를 팔기도 했고 최근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윤봉길은 애초에 상해에 올 때는 조국을 위해 몸을 던져 어떤 큰 일을 해보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중일 전쟁도 끝이 났으니 나라를 위해 죽을 자리도 없다고 한탄을 늘어놓으면서 이봉창이 거사를 일으킨 동경 사건 같은 일이 있거든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김구는 눈이 번쩍 뜨었다. 때마침 상해사변 승전 기념식을 국제도시 상해 한복판에서 떡 벌어지게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윤봉길이 적임자임을 확신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김구는 이동영, 이시영과 의논할 뿐 오직 자신 혼자 전담자가 되어 극비리의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동경에서 이봉창이 천황을 향해 던진 폭탄 불발 실패를 거울 삼아 중국인 폭탄 제조업자는 깊은 토굴 속에서 폭탄을 20번 이상 실험했다. 20번 이상 모두 터졌고 폭탄 제조업자는 20개 폭탄을 만들어 주었다. 1932년 4월 29일 이른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다. 자칫 비가 올 것만 같았다. 9시쯤부터 홍구공원 식장으로 내빈들이 속속 입장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일본인만 입장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본 헌병대가 물샐 틈 없이 지키면서 1인에게만 나누어 준 입장표를 검색하고 있었다. 윤봉길은 때마침 일본인 세탁소 고용인이었으므로 세탁소 주인 노 부부를 부축하고 일장기를 들고 입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옆구리에 3사람분의 식사와 물통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남화연맹 측에서는 왕아초가 끝내 입장권을 구하는 데 실패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백정기는 절대 불가함에도 폭탄을 품고 입장권 없이 그냥 들어가겠다고 나섰다. 입장권 없이 무슨 재주로 들어간단 말이오. 내게도 생각이 있소이다. 무슨 생각이오? 안 되면 입구에서 폭탄을 던져 자폭하고 말 것이오. 그렇소. 어떤 놈이든 일본 놈들을 죽여 상해 교민들 속이라도 시원하게 뚫어줄 작정입니다. 더 큰 일을 위해 목숨을 아껴두어야 하오. 그러나 백정기는 폭탄을 품고 홍구공원으로 향했다. 안에서는 이미 식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경비대들이 총칼을 차고 삼엄하게 경비를 펼치고 있었다.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백정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식장에 입장한 윤봉길은 세탁소 노 부부를 부축하여 단상과 가장 가까운 앞자리에 앉아 식을 기다렸다. 누가 봐도 윤봉길은 일본 청년이었다. 날씨는 더욱 흐려졌다.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오전 11시쯤 일본의 요인들이 군대 검열을 마치자 하늘을 찌를 듯한 일본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시게미스 중국 주재 일본 공사 무라이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연단 옆으로는 무라이 영사와 대장 시라가와 등 주요 인사들이 기립해 있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국 교포 여러분, 다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 교포 여러분, 다 함께 기뻐하시오. 오늘의 우리 대일본 제국의 승천은 시작에 불과하오. 장차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제패할 꿈을 꾸시오. 우리 일본군은 위대한 대일본 제국의 시민 여러분에게 조만간 더 크고 기쁜 선물을 안겨줄 것이오. 세계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오.
시계미스의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드디어 빗방울이 후두구둑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천둥이 쳤다. 연설자와 기립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일본인 하객들이 모두 걱정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윤봉길이 번개처럼 도시락을 열어 단상 한가운데로 던지기 시작했다. 꽝꽝꽝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천둥 소리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연단이 무너져 어디론가 날아갔고 연설을 하던 시계미스가 새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일본 해군 함대 사령관 노무라는 눈알이 튀어나오고 일본 총사령관 시라가와 요시노리는 파편이 목을 관통하여 즉사했다. 일본 상해 거류민단장 가와바타는 파편이 복부를 파헤쳐 창자가 뭉글뭉글 흘러나왔다. 그 시간 상해 시내에서는 20개 폭탄이 줄지어 터지는 폭음에 시민들이 광적으로 환호하며 함성을 지르고 윤봉길은 현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체포되었다. 백정기는 끝내 입장하지 못한 채 밖에서 장쾌한 폭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누가 그런 어마어마한 거사를 성공시켰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당장 안으로 들어가 함께 놈들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며 입장을 시도했다. 그때 어디선가 우르르 일본군인 수십 명이 몰려와 행사장 입구부터 강화하고 나섰다. 백정기는 도리 없이 거리로 나왔다. 거리로 나오자 삽시간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홍구공원에서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나 일본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기쁘게 주고받기 시작했다. 폭탄을 던진 사람이 중국인이라고도 하고 고려인, 조선 사람이라고도 했다. 윤봉길의 거사는 오로지 이동영, 이시영이 알고 있을 뿐 김구와 윤봉길이 주도세도 모르게 준비한 탓이었다. 그러나 곧 윤봉길이 붙잡혀 한국인이란 사실이 밝혀지고 상해 신문들은 기쁨이 과하면 화를 당한다. 천장절 경축시 폭탄이 예포를 대치, 대담한 한국인 봉길은 중군과 같은 대장부라는 머리글을 단 기사를 실으며 흥분했다. 당장 일본이 독립지사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지사들 외에도 한인 교포들까지 눈에 밟힌 자마다 잡아 가두었다. 임정 핵심 인사들이 피하고 남화 한인 청년 연맹 회원들도 모두 자리를 피했다. 회영은 규창을 데리고 유자명이 있는 남상 근교 입달 농촌학교로 피했다. 갈수록 한인 검거가 심해지자 김구는 동지들과 한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경 폭탄 투척 사건과 윤봉길 사건은 모두 내가 지시했노라는 편지를 써서 기자들 앞으로 보내고는 잠적해버리고 말았다. 중국은 그때부터 임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명사들인 원주부와 주경란이 김구를 만나기를 청하면서 자금도 답지하기 시작했다. 장개석 총통까지 나서서 호의를 베풀었다. 장 총통은 김구를 초청하면서 남화 한인 청년연맹 대표 유자명도 함께 불렀다. 남화연맹도 똑같은 계획을 시도했다는 것을 높이 산 까닭이었다. 28장 여기까지입니다.